2017학년도 볼게요. 자, 24, 29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질문을 받고 24, 29는 한번 했던 거라 그 자의에서 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자, 일문단은 어디를 봐야 되냐 그 첫 번째 줄에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 얘기가 나오지 걔네들이 어떠냐 세 번째 줄에 보면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 제가 한계에 부딪혔지. 그래서 높은 명도나 높은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자, 높은 채도 그다음에 명도 자, 이거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전개될 말이야 얘는. 자 거기에 그림 1을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그 겉에가 제일 끝에가 빨강, 파랑, 초록이지. 자 거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빨강하고 파랑이 섞이기 자홍이지. 이거 읽는 거 알지? 그 다음에 파랑하고 초록이 섞인 게 청록이고 초록하고 빨강이 섞인 게 노랑이고 세 색깔이 다 섞인 게 흰색이고 이렇게 돼. 오른쪽도 똑같이 보는 거고. 자, 이 문단은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로 이를 가시광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빛 이런 뜻이야. 자,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은 이 문단에서는 일단은 가시광선을 단순화시킨 게 나오는데 자, 600에서 자, 700은 빨강이고 그 다음에 500에서 600은 저거는 초록 그 다음에 400에서 500은 자, 파랑 이렇게 나눠지고 자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씩 이렇게 써준 이유는 어디선가 문제 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글을 쓸데없이 너무 자세한 부분은 문제 내려고 그래. 그 문제가 어디냐면은 그 26번을 예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냥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그냥 그러면 끝나. 근데 그걸 굳이 파장별로 나눠놨지. 다른 뒤에는 파장 같은 게 나와있지도 않은데. 자, 얘를 색강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얘네들 노랑은 색강 삼원색이라고 한다. 색강 삼원색. 그래서 빨강, 파랑, 초록이 겉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림 1이야. 자, 그림 1처럼 색강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즉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고 벤 다이어그램 설명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빨강, 파랑, 초록이 다 섞이면 흰색이 되고 그 다음에 색강 삼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청록, 노랑이 만들어진다. 자 이때 두 색깔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걸 보색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자 거기 둘이 섞이면 자홍, 청록, 노랑이거든. 자 거기는 이제 그 빨강하고 파랑이 섞여 있는 지점이 자홍이지. 그 다음에 파랑하고 초록이 섞여 있는 데가 청록이고 초록하고 빨강이 섞여 있는 지점이 노랑이고 세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게 흰색이고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색이라고 하는데 자 두 색이 이런 거야. 두 색이 섞여서 빨강하고 파랑이 섞였지. 그러면 자홍이 되잖아. 그럼 누구 하나 안 섞였어? 초록 하나 안 섞였지. 그러면은 이 초록을 섞으면 흰색이 되거든. 결국 보색은 누구냐? 빨강, 파랑이 섞여 있는 자홍과 그 다음에 초록과 얘네가 보색이야. 자 그러면은 빨강하고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 되지. 그럼 노랑의 보색은 누구냐? 빨강, 초록, 파랑 중에 안 섞이는 건 파랑이지. 파랑이 보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 색이지. 자홍에서 대각선 지점이 초록. 그 다음에 노랑에서 대각선 지점이 파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이제 보색이 되는 거고. 즉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됐어. 자 거기서 끊어야 돼. 자 여기 뭘 말하는 거냐? 그림 1을 설명한 거야. 그림 1을 설명해서 빨강, 파랑, 초록이 색강 삼원색이고 이 두 색이 섞이면 자홍, 노랑, 청록이 되고 그 다음 모두 섞이면 흰색이 되고
두색이 섞여서 흰색이 되는 애를 이제 보색이라고 하고, 요거거든. 요거는 이제 그림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 자, 자홍, 청록, 노랑은 색료 3원색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자홍, 어디가 있니? 자홍, 청록, 노랑. 자, 이게 색료 3원색이 나오는데, 이게 자홍, 청록, 노랑이네. 자, 요거는 자 그림 2에 보면은 겉으로 제일 겉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자홍, 청록, 노랑이지. 자, 걔네가 있고 걔네도 똑같아. 둘이 섞이면 중간색이 빨강, 초록, 파랑. 그러니까 노랑하고 자홍이 섞이면 빨강, 자홍하고 청록이 섞이면 파랑, 청록하고 노랑이 섞이면 초록. 모든 색이 다 섞이는 게 가운데 지점이거든. 검정.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색료에서 보색은 두 색을 섞어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똑같아. 그러면은 청록하고 자홍이 만난 게 파랑이거든. 그럼 파랑에 파랑색하고 다른 색이 섞여야 돼. 누가 섞이냐? 노랑이 섞여야 돼. 네, 세 색깔이 다 섞여야지 검정이 되거든. 파랑은 청록하고 자홍이 만난 색이고, 그 다음에 그 색료 3원색 중에 노랑이 빠져있지. 그러니까 청록, 자홍이 만난 색 파랑과 그 다음에 노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아. 자, 똑같이 걔네들이 보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청록하고 노랑이 만난 게 초록이지. 그 초록의 보색은 누구냐? 자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색감 3원색하고 색료 3원색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야. 제일 겉에는 혼자색과 원색과 그 다음에 두 색이 섞이는 색과 모든 색이 섞이면은 흰색이나 검정색이 된다는 것과 두 색이 섞이면은 흰색이나 검정색이 되는 게 보색이다라는 것과 그 위치가 똑같지. 자,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여러 색감을 섞는 방법을 갑법혼합. 그래서 이 색감을 섞는 거를 뭐라고 하냐? 갑법혼합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색료를 섞는 방법 갑법혼합. 색료 3원색을 섞으면 갑법혼합 그렇게 된다. 그 색을 섞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야. 갑법혼합과 간법혼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문단은 뭘 설명한 거냐? 그림 1과 2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래프가 나와 있는 부분은 그림하고 그래프 설명하는 문단이거든. 그 부분을 잘 읽어봐야 돼. 그냥 그림 설명해.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자, 3문단은 자, 갑법혼합의 원리는 스크니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백색 광이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여 자,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통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 지점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흰색 광이 들어가.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의 필터를 각각 통과해. 그래서 한 점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갑법혼합은 어떤 거냐면 자, 그림으로 굳이 그려보면 빛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필터를 여기 세 가지를 넣어. 자, 거기 필터 색깔은 빨강, 초록, 파랑이지. 빨, 초, 파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한 점에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야. 이렇게. 요게 이제 갑법혼합. 자, 세대의 프로젝트에서 백색광을 방출할 때 각 필터를 통과한 광량이 동일하면 똑같이 섞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세 가지 색이 섞이는 지점이 흰색이 되고 왜 동일한 색이 똑같이 그러니까 동일한 양만큼 세 색깔이 섞이니까 요거는 그림 1처럼 빨강, 파랑, 초록이 똑같이 세 가지가 똑같이 섞인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흰색이 되는 거고. 자, 두 색이 만나는 지점 각각 중간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노랑이 되고 초록과 파랑이 만나면 청록이 되고 파랑과 빨강이 만나면 자홍이 되고 똑같은 거야. 그 벤 다이어그램하고. 자, 이때 3원색의 광량을 달리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비율을 조절하면 다양한 색이 나와. 똑같은 양이면 흰색이 나오고 자, 얘네들이 자, 같은 양이면 같은 광량이 만들어지면 흰색이야. 세 가지 색이. 자, 근데 이 비율을 조절하면 자, 광량의 비율을 조절하면 여러 색이 나오는 거야. 여러 색. 자, 그래서 이를 수식하면 SC는 RR, GG, BB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소문자 R은 빨간 필터를 단 프로젝트에서 나온 광량을 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각 광량의 합으로 나눈 값, 즉 말은 되게 긴데 소문자 R은 빨강의 비율이야. 전체에서 빨강의 비율. 말은 되게 길게 써놨지. 헷갈리려고.
자, 따라서 RGB 합은 1이 되면 비율이니까 1을 넘진 않잖아. 세가 1이 되는 거고 RGB를 조절하면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얘기한 거지. RGB는 소문자 RGB는 각 색의 비율이야. 걔네 비율의 합은 1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조절하면 여러 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색삼각형의 그 다음에 가포분학의 방식으로 만드는 색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점은 그림 3과 같은 색삼각형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림 3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음 문단은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야. 자, 거기를 보세요. 자, 색삼각형의 가로축은 빨강의 비율을, 여기 빨강 비율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세로축의 초록은 자, 여기 0부터 1까지. 자, 파랑의 비율은 파랑이 안 나왔잖아. 자, 1에서 빨강과 초록의 비율합을 빼면 되므로 그러니까 빨강이 빵인 지점. 근데 얘가 초록도 빵인 지점이지. 그래서 여기가 파랑이야. 여기가 파랑이지. 자, 요 얘기를 한 거야. 자, 0이 되는 지점에서 파랑의 비율은 1이 된다. 색삼각형을 보면 두 색을 섞어 만들어낸 혼합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랑과 빨강 선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강이 0.8, 파랑이 0.2인 지점이야. 빨강이 1인데 0.8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초록과 파랑만 있는 선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 초록이 0.6, 파랑이 0.4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색삼각형을 두 색을 섞어 만들어낸 혼합색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 색을 섞은 혼합색은 두 색의 좌표를 연결한 선 위에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선은 초록과 빨강의 비율, 요 선은 빨강과 파랑의 비율, 자, 요 선은 초록과 빨강의 비율이야. 이렇게 세 가지. 자, 색이 같은 비율로 혼합되면 혼합색의 좌표는 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면 얘네가 초록, 파랑, 빨강이 똑같이 비율로 섞여 있어요. 0.5씩. 그럼 여기가 이제 흰색이 되는 거야. 한쪽 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좌표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쳤지 빨강에 가까우면 0.8. 여기는 지금 초록에 0.6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프 설명이에요. 그냥 그래프 설명. 자, 그 다음에 또 색삼각형으로 혼합된 색의 채도를 짐작할 수 있다. 채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색의 비율이고, 색의 비율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채도를 알 수 있대. 채도. 자, 채도를 알 수 있는데 혼합색의 좌표가 색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흰색인 A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아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채도가 낮아진대. 자, 그래서 채도는 A 근처면 채도가 낮다. A 근처는 뭐냐면 색이 섞인 건데거든. 그러니까 색을 섞으면 채도가 낮아진다 하는 거야. 삼각형의 변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자, 또 색삼각형을 통해 보색 관계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색도 알 수 있다. 자, 보색을 알 수 있는데 변의 한 꼭지점에서 출발하여, 자, 여기 빨강에서 출발해서 얘를 이렇게 A를 통과해서 이렇게 걷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보색이야. 빨강과 여기가 보색.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통해서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보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에 A를 통하는 직선을 그으면 반대쪽 변의 중간 지점에 닿게 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의 두 색은 서로 보색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있어요. 색의 비율을 할 수 있고, 채도도 할 수 있고, 보색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뭐가 궁금했어? 글을 다 까먹거든. 이거에서 궁금한 게 뭐야? 1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구야? 얘지. 그러니까 갑법분합을 하면 채도가 낮아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조거를 기억해야 돼. 1번에 1문단에 있는 말. 자, 그 다음에 4문단 간법분합의 원리는, 자, 네 번째는 간법분합.
이건 이제 생류삼원색을 쓴 거지. 한 개의 프로젝트에서 백색감을 자홍, 청록, 노랑 필터를 연이어 통과시켜 흰 스크린을 닿게 하는 실험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 빛이 들어가. 자, 필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연달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거기 자홍, 청록, 노랑. 자, 이 순서대로 통과시키는 거야. 자, 백색광에서 필터의 색에 따라 특정 부분의 파장은 필터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투가 된다. 자, 여기서 누군가는 흡수가 되고 누군가는 투과가 된대. 그럼 똑같이 여기서 투과가 된 애가 일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돼? 흡수가 되고 투과가 되지? 그럼 또 여기서 투과가 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로 가. 그럼 여기서도 흡수되고 투과가 되겠지? 투가 되는 애가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자, 생류삼원색은 각각의 보색을 흡수한다. 일단 흡수는 누구를 하냐? 보색을 흡수한다. 자, 그럼 자홍은 누구를 흡수할까? 자, 우리 벤다이어 그림을 가보세요. 자홍은 자, 흡수하는 애만 넣어볼게. 초록을 흡수하겠지? 자, 그 다음에 청록은 누구를 흡수해? 자, 거기 빨강을 맞나? 봐봐. 아이고, 어디냐? 자, 자홍 필터는 초록, 자홍 초록. 자, 그 다음에 그 청록은 빨강, 빨강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하지. 자, 흡수는 이렇게 나머지를 넘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홍 필터는 초록, 청록 필터는 빨강, 노랑 필터는 파랑을 흡수해서 거기 흡수하네. 그래서 일부 흡수하고 나머지를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홍 필터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내냐? 초록으로 흡수하는 파랑하고 빨강을 내보내. 파랑하고 빨강 남지. 여기서 누구 먹어? 빨강 먹지. 누구 오늘 파랑 나가지. 파랑 먹지. 하나도 안 남겠지. 여기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도 안 남아. 자, 그 다음에 이때 투과율이 밝을수록 높을수록 밝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둡다. 화가가 물감을 섞는 것도 감퍼분해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물감 섞는 거를 이해할 수 있대. 자, 물감 섞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물감 섞으면 어떻게 되냐? 태양빛과 같은 백색광이 물감의 입자에 닿으면 일부 파장 영역된 빛이 흡수되고 나머지 파장 영역된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특정한 색으로 보게 된다. 결국 뭐냐? 반사된 색깔만 보는 거거든. 반사된 색깔만 보는데 화가가 빨강과 파란 물감을 섞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자, 빨간 물감의 입자에 백색광이 비치면 누구만 내보내? 반사되는 색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 빨간색만 내보내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파란과 초록 파장대 빛은 흡수된 빨간 파장대 영역의 빛만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빨간 파장 영역의 빛을 옆에 있는 파란 물감이 흡수한다. 파란색은 누구만 내보내? 나머지 다 흡수하고 파란만 내보내잖아. 근데 옆에서 이제 빨간색이 나왔어. 그럼 빨간색 흡수해버리겠지?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나올 거 아니야. 파란색 나오면 누가 흡수해? 옆에 빨강이 흡수하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흡수하는 거야. 빛을 닿으면. 그래서 파란 물감에서 이어 유사한 방식의 흡수와 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빨강과 파란 물감 입자들은 서로가 반사하는 파장을 흡수하는데 이 현상이 혼합된 물감에서 매우 여러 번 일어나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물감을 섞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제 서로의 파장을 흡수하는 거야. 서로의 파장을 흡수하니까 얘가 색깔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빨강과 파랑보다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은 낮은 명도의 색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한 말이지. 자, 가법 혼합에서는 채도가 낮아져. 간법 혼합에서는 명도가 낮아져.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높은 채도와 명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색이 섞이면 채도도 낮아지고 간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간법 혼합의 원리에서 명도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처럼 간법 혼합으로 만든 색은 원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진다. 결론이지. 그래서 이 3문단과 4문단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간법 혼합으로 채도가 낮아진다. 간법 혼합으로 명도가 낮아진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자, 5문단.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물감을 섞어 사용했다.
자, 순서가 있는데 일단 인상주의가 있어. 인상주의는 뭘 했냐? 물감을 섞었어. 자, 인상주의 체크하고 물감 섞었다가 불치면 돼. 모네는 그의 대표적인 인상 해돋이에 물감을 섞어 만든 다양한 색으로 아침 한개 속에 태양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순간적인 광경을 확보하게 담으려 했다. 그런데 혼합된 물감의 색은 간법 혼합으로 인해 그리 밝지 않았다. 물감을 섞었어. 누가 모네가 섞었어. 그랬더니 어떠냐? 간법 혼합이 돼가지고 자, 밝지 않았어. 명도가 떨어졌지. 자, 끊어야 돼. 이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번에는 신인상주의. 물감을 팔레트에 섞지 않고 화폭의 일정한 크기 작은 점을 병치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섞은 게 아니라 얘는 작은 점을 병치했어. 이제는 막 섞은 거기는 점 찍은 거지. 자, 인접한 두 색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눈에 가폭 혼합되어 삼색을 느끼도록 하는 의도였다. 자, 이제 의도가 나오는데 가폭 혼합으로 제3색을 느끼게. 이게 의도였거든. 자, 근데 신약 그의 신약은 그의 대표작. 이번에 이제 대표작은 신약인데. 자, 그의 대표적 우물과 연인들에서 화면에 무수히 많은 원색점들을 찍어 병참으로써 중간색을 표현하였지만 물감으로 그린 그림으로 크게 밝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냐크가 했더니 물감이기 때문에 밝지 않았어. 자, 또 시작은 보색을 나란히 배치하면 대비 효과로 인해 대상이 선명해 보이는 원리도 활용했지만 두 번째는 보색을 사용했어.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의도와 달리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가법 혼합의 원리의 보색이 혼합되고 우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보색을 했더니 가법 혼합이 돼가지고 흐릿하게 보였다. 흐릿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흐릿하다는 얘기는 채도가 났다야. 3문 다는 거야. 채도가 났다. 자, 이처럼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색에 대한 이들의 탐구 정신은 후대 화가들이 다양한 회화의 표현 방식을 찾는데 영감을 주었다. 이건 마지막에 의의거든.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2문단은 벤 다이어그램 설명인 거고 3문단은 가법 혼합의 원리하고 그 다음 밑에 그래프 설명이고 4문단은 가법 혼합의 원리고 보게 되는데 가법 혼합은 채도를 낮게 하는 거고 간법 혼합은 명도를 낮게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애들이 이걸 왜 실패했는가가 나왔지. 그래서 물감을 섞었더니 간법 혼합 때문에 밝지 않고 채도가 명도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작은 점을 병치해봤더니 보색을 병치해봤더니 가법 혼합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고 채도가 낮아졌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밝지 않다는 얘기는 명도가 낮아진 거고 흐릿하다는 얘기는 채도가 낮아진 거고. 자, 요거까지도 체크를 해야 돼. 자, 24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자, 색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닌 장단점.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라기보다 한계 부딪힌 이유를 얘기한 거지. 틀렸어. 자,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술색에 미친 영향. 색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지. 틀렸고. 3번 색감과 생명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신에 따라. 뭐 색감 이게 신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틀렸고. 4번은 빛의 색을 표현하는 회화의 방식에는 두 학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학설이 나오진 않았지. 틀렸어. 색의 혼합에 관한 원리를 바탕으로 색을 중시한 회화의 불파 누구냐? 인상주의. 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높은 명도의 채도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에 부딪힌 거지. 그걸 가법 혼합의 원리, 간법 혼합의 원리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5번이다. 25번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인데 이거는 내용일치야. 이해는 내용일치. 색강 3원색의 보색. 색강 3원색이 누구냐? 파랑, 빨강, 초록이거든. 걔 보색이 자홍, 노랑, 청록이야. 걔가 색료에 보면 겉에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색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 각각 세 변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래서 자홍, 색삼각형에서 자홍, 청록, 노랑은 세 변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색이 합친 색이잖아. 두 가지 색이 합쳐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두 색이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맞아. 3번은 우리 눈에 나뭇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이 초록 파장 영역대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 색깔 반사하니까 여기 그 색깔로 나오는 거고
4번 빨간 물감과 청록 물감을 1대1의 비율로 섞어 만든 색의 명도는 여기 중요한 게 그 섞어서 만든 색의 명도예요. 섞으면 명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그래서 거기 원색이 청록 물감의 색이 지닌 명도보다 낮아진다. 섞으면 원색보다 명도가 낮아. 요 얘기야. 간법 혼합. 그 다음에 5번 간법 혼합 실험에서 빨강, 초록, 파랑 중 두 색의 비율이 0이면 두 색의 비율이 0이라는 얘기는 빨강 아니면 초록 아니면 파랑이거든. 그렇잖아? 얘가 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같은 색으로 섞었을 때 여기 두 색의 비율이 0 해야 돼. 이게 뭐야? 원색이야. 색강사원색. 색강사원색은 섞었을 때보다 채도가 낮아진다. 보여줘야 돼. 섞었을 때보다 어때? 채도가 높지. 섞어야 낮아. 그래서 답은 5번. 자, 26번 문제가 이제 많이 틀리는데, 자, 다음은 프로젝터와 흰 스크린을 이용하여 색을 만든 실험에 활용된 필터 A와 B의 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투과를 했어. 투과를 했는데 투과되는 100%가 누구냐? 400에서 600이지. 400에서 600. 자, 그러면은 적이 이 문단에 적어. 자, 400에서 600은 누구야? 400에서 500은 누구야? 파랑. 그 다음에 500에서 600은 초록이지. 얘네가 파랑, 초록이 각각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섞여서 나오겠지. 그럼 얘가 뭐겠어? 파초니까 청록이 나오겠지. 청록. 두 개가 섞여서 나올 거니까. 자, 이제 B를 투과를 했어. 자, B를 투과를 했더니 거기서 500에서 700이 나왔거든. 500에서 700. 이 그래프 읽을 줄 아는 거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500에서 600은 초록이지. 그 다음에 600에서 700은 빨강이지. 그럼 이 촉발을 합친 색깔을 찾아야 돼. 촉발 합친 색깔. 노랑이지, 노랑. 자, 이렇게 되고. 각각 이렇게 돼. 근데 1번을 보면 프로젝터의 백색감을 필터 A와 B의 차례로 투과시키면 초록이 나타난다 그랬거든? 얘네가 지금 투과가 되지. 여기서 누가 투과가 돼? 500에서 600이 투과돼. 얘는 없잖아. 그지? 투과되는 누구야? 가운데 얘. 그래서 초록. 그게 돼. 1번 맞고. 자, 프로젝터의 백색감을 필터 A에 투과시키면 청록. 여기 청록인 이유가 파랑하고 초록의 그 파장대니까 합쳐야지. 청록. 그 다음에 여기 500에서 700이니까 촉발이 합쳐지니까 노랑. 이렇게 돼. 그래서 맞고. 3번 프로젝터의 백색감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킨 후 이번에 자홍 필터에 투과시켰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투과, B 투과면 남은 애가 누구야? 초록이 남잖아. 초록이 남는데 얘를 어디에 투과시킨대? 자홍에 투과시킨대. 누구를 흡수해? 보색을 흡수하지. 초록의 보색은 누구야? 아니, 자홍의 보색은 누구야? 초록이지. 자홍의 보색 초록. 그러니까 얘도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그래서 검정이 나타나는 거야. 자, 4번은 프로젝트의 백색감을 필터 A와 필터 B에 차례로 투과시키는 경우 배치 순서를 바꿔. 500에서 600이 투과가 돼. 그 다음에 400에서 500이 투과가 되는데 400은 없지. 결국 투과되는 애는 누구야? 얘지. 그리고 순서하고 상관없지. 똑같은 애들. 그래서 4번이다. 자, 프로젝터 백색광을 필터 A에 투과시켜 얻은 색의 명도보다 필터 A의 투과율을 50% 낮춘 필터. 투과율을 낮추면 색이 어두워져.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26은 4번이다. 이렇게 돼. 자, 윗글의 그림 3에 해당하는 이해에 대한 이해. 이것도 내문인데 RGB는 A에서 모두 영역값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 0.33333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틀렸어. 합이 3이 나와. 합이 1이 나와야 돼. 합이 1. 그러니까 0이 넣으면 안 되지. A와 B를 혼합하면, 자, 여기 혼합에 좀 쳐야 돼.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를 혼합해. A와 B를 혼합했거든? A, B 혼합하면, 자, 혼합을 했으니까, 자, B보다 채도가 어때? 낮아지겠지. 섞으면 낮아져. 자, 3번. B에 포함되는 파랑의 비율보다, 여기 파랑의 비율이 얼마야? 0.4지. 초록이 0.6이니까. 여기는 지금 빨강이 0.8이니까 파랑이 0.2지. 산수 안 한 모르나 물어봤지. 그래서 B에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많아. 0.4.
그다음에 4번은 B와 C를 혼합할 때 광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광량을 절반으로거든. 색상각형 그 혼합색의 위치를 표현할 수 없다. 광량을 줄이면 어두워지지. 색감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여기는 G의 비율이 1인 지점에서 G는 그린이지. 자, 여기서 1인 지점에서 A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걷어.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야? 초록의 초록의 보색 찾으라는 얘기지? 네, 이거는 이제 초록의 보색. 그러면 자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29번은 잘 읽어야 돼. 29번을 틀렸다 그러면 좀 덜 읽은 거야. 어디를 덜 읽은 거냐면 보기를 덜 읽은 거야. 자, 일단은 독서는 보기가 나오면 그 앞에 26번 같은 보기 말고 28번 같은 말로 된 보기가 나오면 일단 보기를 제외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돼. 자, 거기에 보면은 A, B 가난데 가는 모네 거고 나는 신약극 거거든. 나는 신약극 이럴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얘는 물감을 섞었고 얘는 작은 점을 병치했고 여기 차이. 자, 여기 보면은 보기는 다야. 근데 1번을 보면 가와 나 모두지? 가나? 멀리 떨어져 볼수록 갑법 혼합의 원리에 의해 갑법 혼합 줄치고 채도가 높아 줄쳐야 되거든? 얘가 갑법 혼합인지 간법 혼합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섞으면 채도 떨어져. 그래서 틀렸어.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여기를 보면은 가는 간법 혼합이지.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은 가, 다, 모두. 근데 다를 빼고 읽어볼게. 가는 원색의 점들 병치거든? 가가 병치해서 물감 섞었지? 그래서 틀렸어. 가를 지워. 문제도 틀렸고. 3번 나다 모두 보색 대비인데 나는 보색 대비 맞지. 일단 3번은 납도. 자, 4번 가와 달리 나는 이것도 가나만 비교하면 되지?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 표현인데 인상주의잖아. 인상주의는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맞아. 우문단 보면은 우문단은 인상주의와는 태양빛을 만들어낸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되거든. 그 다음에 그 5번째 줄 보면은 순간적인 광경 이런 거 나오거든. 그래서 자, 요거는 가와 달리 나는이 아니라 둘 다야. 얘네들은 왜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니까 표현의 방식만 다른 거지. 얘네들 표현하고 같은 거 똑같아. 그다음 5번 나와 달리 가는 대상을 그린 대상과 물감의 색과는 다른 제3의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군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는 제3의 색 인지인데 제3의 색 인지는 나지. 그래서 보기하는 것도 답이 나와. 3번으로. 이거 문제를 좀 단순하게 낸 거고 원래 2개 정도 나와. 2개 정도 나왔고 만약에 보기를 꼭 풀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줄쳐야 되는 거냐면 밑에서 3번째 줄을 줄쳐야 돼. 파란 하늘과 노란 별, 초록의 나뭇잎과 자원빛 테라스 대비. 이게 뭐냐? 보습 대비야. 사실 이거 이 문제에서 28번은 그냥 함정이야. 보기는 그냥 가나로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5번 145 같은 경우는 145 이런 애들은 그냥 본문으로 풀리지. 그 다음에 2번도 가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본문으로 그냥 풀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만 보기 읽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보기 아니고도 답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독서에서 만약에 보기가 나왔다 그럼 보기 먼저 읽지 말고 본문 가지고 문제 풀고 범위 줄인 다음에 보기 어딘가에 선택지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 그거를 찾아야 돼. 28은 3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혹시 다른 질문 하고 싶은 거? 내가 지우개를 어디다 놔뒀는데 어디 갔을까? 찾고 있어봐. 자, 우리 다음 질문 뭐 할까요? 부끄러지 말고 그냥 얘기해. 어디? 16에서 20? 문학은 크게 안 어렵고 독서가 몇 개가 있어서 혹시 34번 많이 맞았니? 그리고?
34번. 이거 IT 테스트거든? 조금 IT 테스트의 문제는. 자, 이따가 이제 그거 풀어줄게. 자, 일단 16일 집어하고.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뭐가 나오냐면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가 나오거든? 이거는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자, 그 소비자행위가 뭐냐면, 자, 이거야. 내가 사고자 했던, 내가 이거 이 물건 얼마까지 살 거야, 이런 게 있어. 내가 무슨 물건 살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이거는 얼마까지면 사고, 그 이상 안 사, 그러거든? 그 이상이면 안 사,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래.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사려고 했던 가격이 있어. 그게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예를 들어 핸드폰 있는데 내 핸드폰 이거야. 이건데 이게 소비자 가격 200만 원이 넘나 봐. 근데 삼성 거잖아. 아버지 혹시 삼성 다니면 그냥 적당히 들어. 집에서 얘기하지 말고. 삼성 걸 미천 200만 원 주고 사게. 그렇잖아.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서 200만 원 그러면은 아니야 그만큼은 안 사. 넌 160만 원. 내가 생각을 했어. 160만 1원이면 나 안 사. 이게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얼마나 샀냐?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150만 원 주고 샀다고 쳐. 그러면 10만 원이 남아버린 거잖아. 내가 이익을 가진 건 아니어도. 그게 이제 소비자인 거야.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구입 가격을 빼는 거야. 이게 이제 소비자인 거야.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산자의 경우는 거꾸로야. 생산자의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차를 팔 건데 내가 이 차를 한 500만 원 주고 팔았으면 좋겠어. 근데 중고차 되려고 오더니 차 상태가 좋은데 700만 원 드릴게요 그랬어. 그럼 내가 아니 500만 원 주세요 그래? 바보지 그건. 그럼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실제로 팔린 가격이 더 비싸지. 그 차이가 생산자이냐. 그리고 조금 다른 게 그리고 이제 실제 판매 가격에서 많이 나오는 기억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판매를 하고자 했던 가격이 있어. 판매를 하고자 했던 가격. 그래서 판매하려고 했던 가격이 있어. 자, 요거의 차를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싸게 판 거고, 싸게 산 거고,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게 팔린 거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뭐라 그러냐? 얘는 두 개를 총잉여라고 하는 거야. 총잉여. 이게 총잉여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 이제 사람들은 뭘 하고 싶냐? 소비자의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고, 싸게 사고 싶어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이게 있거든. 그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거야. 자, 이제 그거고. 자, 그다음에 기업은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을 결정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거든. 일단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의 출처야. 가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최대치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그 샤프를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니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가격, 내가 이 샤프면은 얼마에 살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각각에 하나씩 다 가격 다 다르게 팔면 되지. 니네가 살 수 있는 최대치로. 그럼 니네 뭐가 안 남아? 소비자에게 하나도 안 남겠지. 근데 그렇게 팔면 어떻게 돼? 내가 수진이한테는 3,000원 주고 팔고 준수한테는 3만 원 주고 팔았어. 이거 호구되는 거잖아. 호구 잡히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하면 불만이 생기지. 왜 똑같은 거 비싸게 파냐고. 옛날에 인터넷을 한번 바꿨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데 사람보다 10,000원 더 내고 있더라고. 인터넷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SK 브로드 댕겼거든? 전화했어 그냥 전화했어. 해지를 하려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전화했어. 해지 부서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해지 부서 사람이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25,000원 했는데 다른 애들이 15,000원 내고 있었어. 인터넷을 똑같은 거를. 전화를 했지. 그래서 내가 해지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해지하려고. 근데 왜 그러시니? 저만 25,000원 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25,000원이 맞는데 그래. 우리 옆집도 15,000원, 뒷집도 15,000원, 아랫집도 15,000원, 내 친구도 15,000원인데 왜 나만 25,000원이죠? 그랬어.
근데 진짜인지 아닌데 그 사람이 뭐 찾는 척 하더라고. 찾는 척 하더니 5개월 전부터 바뀌었대. 어서 구라야. 그래서 괜찮은 거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해지하려고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리스 달래요. 5만 원 더 냈으니까 신규 거래로 바꿔서 상품 20만 원 드리겠대요. 요것도 22개월 전부터 팔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신규 가입했거든. 다시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왜 똑같은 거 비싸게 파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최대한 늘려야 돼? 뭘 최대한 접근시켜야 되는 요 두 개를 최대한 접근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를 올리는 거지.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자, 소비자인을 생산자인으로 흡수하기 2부 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랬지? 자, 그럼 2부 가격 설정을 하는 거야. 자, 2부 가격 설정을 하는데, 자, 2부 가격 설정의 이유가 어떤 거냐? 소비자인을 자, 이를 생산자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2부 가격을 하는 거야. 자, 이 문단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부 가격 설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이 문단의 첫 번째도 2부 가격 설정이에요. 자, 2부 가격 설정에는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 요거 이제 정의가 나오지. 두 차례 가격을 치르는 거. 자, 요걸 하는 거고. 자, 지금 소비자로 하여금 자냐? 얘야. 자지 마. 나 명절 증후군 있는 사람이야. 척같이 가기 싫어가지고. 얘야? 눈 떠야지. 안경 똑바로 쓰고. 똑바로 쓰고. 눈 뜨고 있어. 자, 너 까먹었잖아. 어디야? 자,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구입 줄치고, 네, 상품을 이용하는 양의 비례, 이용하는 양의 비례 줄쳐야 돼. 그래서 두 차례 가격 치르는 게 어떤 거냐? 권리를 주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이용량에 따라서. 자, 이용량에 따라서 느낌이 잘 안 오지. 옛날에 핸드폰 처음 했을 때 기본 요금이 18,000원이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이 18,000원이야. 그 다음에 1초, 10초에 12원인가? 18원인가? 그 처음에 신호 가잖아. 그것도 전부 다 그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걸로 다 부과했어. 그러니까 그 18,000원 어떤 거냐면은 그 예를 들면 SK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서 계속 늘어나. 그래서 전화하면 20만 원 넘고 있어. 전화 조금만 하면. 내 친구가 전화 한 번만 하지. 내가 그때 그런 하자 했더니 이 새끼 2시간 하더라고. 그 다음에 폭탄 맞았어.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얘가 또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전화하고 자기가 줬다 그래서 주기 개뿔. 아주 전화금이 진짜 몇만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잖아 집에서도. 안 그래도 내가 원래 전화 잘 안 하거든. 옛날부터 전화 잘 안 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너가 무슨 일 있나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니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게 그만큼 많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야. 지금은 이제 정액제잖아. 지금 정액제라서 얼마면 얼마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어. 그리고 에버랜드도 그랬어. 에버랜드 입장료 있었던 거 알아? 에버랜드 3가지가 있었어. 입장료와 그 다음에 개별 놀이기구를 타는 방법, 그 다음에 자유이용권을 끊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놀이기구만 탈 수 있는 거 이렇게 했거든. 사람들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특히 롯데월드 가면 몇 개 못 타. 롯데월드 저녁에 가면은 그 게장 저기 마침 폐장할 때까지 2개 타면 많이 타.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계산해보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들이 근데 자유용권을 안 끄고 이제 그런 식으로 탄 거야. 입장료만 내고 그 다음에 개별 놀이기구만 타고. 그거는 이제 이거야. 근데 걔네들 머리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냐? 요즘에 에버랜드, 서울랜드, 그 다음에 롯데월드는 입장료라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자유용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핸드폰도 쓸 수 있는 권리와 이용량에 따른 요금이 있었고, 입장료와 놀이기구마다의 돈이 있었어. 요게 이제 2부 가격이야. 자,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기구 이용료를 생각해보자. 이거는 사실 니네가 이해가 안 가. 에버랜드 갈 때 자유용권 끊고 가거든. 근데 이제 이런 때가 있었어.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기구 이용료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주차의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입장료가 너무 높잖아? 안 가지. 안 가니까. 자,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는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을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권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3문단. 이 2문단은 이부 가격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자, 3문단은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일단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대. 이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이용료 설정. 자, 이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맥시멈이 그 가격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시멈의 가격보다는 낮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은 맥시멈보다 낮거든. 그러면 남는 뭐가 있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있는 거잖아. 그 소비자 잉여를 가지고 오는 거야. 남아 있는 거를. 자,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큰 거고 아니면은 빵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넘어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얘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무조건 뭐가 생기는 거야? 소비자에게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비자에게는 뺏어오는 거지. 자, 생산자는 소비자의 일부를 놀이공원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료를 자신의 이용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금 놀이기구 이용료를 설정하는데 이 놀이기구 이용료는 뭐보다 낮아? 사람들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낮아. 그러니까 뭐가 생겨? 소비자 잉여가 생겨. 그럼 그 소비자 잉여만큼 어디서 갖고 와? 입장료에서 갖고 오는 거야. 이제 그거 설명한 거고. 자, 이제 4문단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요거 나오면은 그래프 설명하는 건데, 자, 이부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일단 사회적 손실 보완해 주셔야 돼. 이제 이 글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 어떻게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는가에 대해서. 자, 이것을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시점에 결정되며 이때 총이익은 극대화된다라고 했거든. 거기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부터 극대화된다까지 그냥 가로로 묶어.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이부 가격제는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해서 앞에서 독점적, 그 앞에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해당이 안 돼. 이부 가격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읽으라고 써준 거고. 자,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자, 이제 독점 시장은 이부 가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 자, 여기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서 생산을 결정한대. 이렇게 내려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면 생산량. 자, 그 다음에 가격은 그 생산량과 누가 만나? 이 수요 곡선이 만나야 돼.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여기하고 이 생산량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 결정. 생산량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 결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생산량은 QM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PM이 되며, 자, 이제 생산자 수입은 어떻게 되냐? 판 거 곱하기 가격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만큼, 여기가 이제 생산자 수입. 그래서 OPM, AQM. 여기가 보니까 OPM, AQM.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가 나오죠.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는 자, 어디가 되냐? 사다리꼴 베타에서 자, 여기. 그 다음에 PM 여기. 그 다음에 A하고 B. 자, 여기가 이 파란색이 여기가 생산자 잉여. 내가 왜 생산량이 여기부터 시작하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 고정 비용이 나가서 그래. 되는 거는 고정 비용 때문에 생산량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PM, 그 다음에 AB. 여기지. 여기가 소비자 잉여 이렇게 돼.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여기고 가격은 여기 있잖아. 자,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 가격 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M에서 QC로 이렇게 늘려. 이제 가격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총잉여는 BAC만큼 늘어난대. 자, BAC만큼 늘어난대. BAC.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올리는 거지. 이렇게 요만큼이 자, 이제 그 이부 가격 설정해가지고 늘어난 총 잉여 이렇게 돼. IPC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자, 요게 이제 16번은 그냥 뭐 매울 치니까 4번이고. 자, 기업의 사례니까 자, 기업은 이부 가격이거든. 이부 가격. 그럼 뭐가 이건 1번이지. 왜? 권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자, 이거 옆에 나온 거는 그렇게 뭐 아주 어렵게 생긴 건 아닌데 그래프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자, 요거가 있는데, 자, 땡땡 지역의 유일한 땡땡 통신사의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자, 통화료가 P야. 자, 그 다음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했대. 얼마큼 소비를 예상했대.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뭐야?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은 수입.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수입.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만큼 있지? 그만큼 가격까지. 자, 그러면 그까지가 뭐야? 생산자잉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여기가 소비자잉여지. 그러니까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자, 1번 보면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면 땡땡 통신사 생산자잉여는 사다리꼴 2, 5A. 자, 5. 그 다음에 A. EQ인데 그럼 이만큼이 전부 다 생산자잉여가 되거든? 생산자잉여가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왜? 가격이 여기서 똑같잖아.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고정비용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지 요만큼.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그리면 돼. 자, 기본요금을 부과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 한다. 여기가 생산량의 그 통화량이 있다는 거니까 통화료니까 여기보다 위로 가겠지. 그 다음에 통화량이 Q1일 때 통화료는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그 Q1일 때 그 여기를 이상으로 할 사람이 있는 거지. 수요가 여기니까. 이거 뭐냐면 수요가 여기거든. 이 수요 곡선이 얘가 뭐냐면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야. 이거 기억해라. 이런 거.
경제지분 돌고 돌거든. 수요 곡선이 어떤 거냐면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최대 지불 금액,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다 점으로 찍어놓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오지. 여기 가격이 되는 거거든. 가격이 여기라는 얘기는 여기보다 높은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땡땡 통신사가 통화료 없는 수입은 뭐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땡땡 통신사 소비자원이면은 PA인데 PA이지 그만큼. 근데 이제 만약에 기본 요금 부과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가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니은을 이해하는 거는 그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생산량을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 생산량을 늘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얘가 올라가든 올라가겠지. 물건값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비재계도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재계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돼. 그래서 총익료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주셨냐? 34번 아이스 문제. 자, 거기에 보면은 3문단은 뭐지? 자, 모든 사각형 음영 있는 도형이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이 3개니까 음영을 이렇게 칠하고.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 묻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영이 있는 뚜렷한 윤곽이 있다. 어떤이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윤곽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어떤 음영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지금 여기는 요대로 하면 이렇게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이렇게. 얘는 이걸 맞춘 거야. 얘 자기 마음으로 맞춘 거야, 이거는. 자, 근데 그게 여기 보면은 이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 표정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가 이 전제부터 반드시 도출되는 걸 아니면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이게 없는 거래.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모든 사각형 음영이 있는 도형이거든. 근데 거기 보면 그 결론이 뭐냐? 어떤 사각형 뚜렷한 윤곽이 있대. 윤곽이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은 사각형에 음영은 다 있어야 돼. 그렇겠지? 위에 전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 날려야 돼? 1번, 3번은 날리는 거야. 자, 그러면 2, 4, 5가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대. 그러면은 음영에 뚜렷한 윤곽 없는 애를 버려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4, 5번이 날아가지. 음영이 있는 거에 윤곽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야. 거기 있는 전제는 다 나와. 사각형 음영도 있고, 그다음 음영 있는 동그라미 있지. 거기에 굵은 뚜렷한 윤곽도 있어. 근데 뭐는 만족 안 해?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 사각형 윤곽은 없어. 그러니까 만족 안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IQ 테스트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36번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이런 거야. 1번은 환희잖아, 환희. 그러니까 환희는 점과 뜻이 달라진다. 이건 내용일치거든. 그 다음에 심적 모형 이론에서는 모두 거기 전제로부터 가능한 모든 모형을 모두 구성하는 실패해. 그럼 잘못 답하가는 이렇게 보면 돼. 이건 내용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위에는 보기를 읽는 게 아니야, 얘는. 보기를 읽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환희에 대한 설명, 심적 모형의 이론에 대한 설명, 분위기 이론에 대한 설명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 답을 낼 건 아니고. 그래서 자, 거기서는 5번이 답이잖아. 분위기 이론이잖아, 다시. 분위기 이론이면은 잘못된 논증이든 제대로 된 논증이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전제의 특징을 전칭으로 두 번째 전제의 전칭을 특징을 바꾼다면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고 답하는 사람이 보기의 논증보다 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예측은 비슷할 것이다 예측하는 거고 실제로는 맞는 그 타당한 논증을 더 많이 고르고 근데 지금 예측에 대한 거잖아. 예측은 비슷한 비율로 예측한다고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6은 답이 4번이에요. 자 5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시 하나 할 건데 자, 어떤 시 할 거냐면은 63페이지 가시 하나가 가시. 자 어디를 보냐 44번에 보기의 세 번째 줄에 줄 서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 그 문학적 성취를 이뤘다고 중요한 말이야. 혼란스러운 현실이냐, 문학적 성취냐 중에 문학적 성취를 드러낸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 노신이라는 시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시를 쓸 거냐, 아니면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거냐거든. 누가 이기냐? 얘가 이겨야지. 이거는 시인이 쓰는 모든 시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시냐 생계냐.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나름 잘 나가는 교수님이야. 20 대학교 다닐 때 등단을 해가지고 서정주 시인이 친필로 제목 써줬어. 그 평범한 사람은 서정주 시인이 써주겠니? 내가 시 써서 등단해서 써주겠니? 뭔가 애가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쓰겠지? 2,000번 찍었는데 2,000번 찍는데 2,000번 팔리는데 20년 걸렸대. 교수님 혼자 도장을 막 찍고 있더라고. 교수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재판 발행한대. 재판이요? 그랬거든? 언제 내신 건데 재판이었더니 등단할 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되고 그 이상한 시스템 돈 잘 번대. 우리 초등학교 때 내 짝 아버지가 저기 안양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나중에 됐는데 그분이 이상한 시집을 썼어. 사랑의 밤새가 이상한 걸 쓰고 광고를 했어. 그 집 빌딩을 했어. 근데 내가 나중에 커서 읽어봤거든? 이건 시도 아니야. 그래서 안양대 국문과를 무시해. 저런 인간들, 저런 분들, 저기 교수, 시인이라고 교수 만든다고. 이제 그런 시는 잘 팔린대. 근데 이제 아닌 시는 잘 안 팔리는데 문학적 성취를 이룰 정도의 시면은 실제로 잘 안 팔리는 시지. 근데 항상 이거는 뭐 그런 뜻은 아니든 이 시인들의 시에서 보면은 시 쓰고 너무 쓰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나오거든. 내적 갈등을 막 해. 누가 이기냐? 항상 시가 이기거든. 이건 패턴이야. 시의 패턴. 자, 우리 읽어볼게요. 네. 자,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소름 먹은 사내가 잠을 못 잔다. 뭔가 고뇌가 있는 거지. 시로 인한 고뇌야. 자, 먼 기적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드는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개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그럼 얘네들 노숙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처마를 스쳐가는데 처마 밑에서 자고 있는 아내하고 어린 것의 베개맡에 밤눈이 내려 쌓인다라는 얘기는 밖에서 노숙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거든? 왜 그러냐?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현실의 어려움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난하다는 뜻이야 이거는. 자,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자 여기 줄쳐야 돼요. 항시 곤두박질은 생활의 노래라고 되지. 그러니까 생활이 항상 곤두박질 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 생계를 잇기 어렵다 이런 뜻이야. 자, 지난해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거기도 줄쳐야 돼.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그래서 이 시와 생계 사이에서의 이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 자, 등불을 켜고 일어났는다. 담배를 피워온다. 쓸쓸한 것이 우정을 씻어냅니다. 지금 쓸쓸함을 갖고 있는 거고 화자는 노신이요. 자, 노신은 44번 문제에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거든. 그러니까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신은 어떤 거냐? 문학적 성취를 상징하는 거야. 자,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있는 밤 상해 호마로의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뭘 쓸쓸히 앉아 지켰냐? 문학을 쓸쓸히 앉아 지킨 거겠지. 그리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이건 의법이고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 등불이 나에게 하는데 여기 하나에 상심,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 왜 상심했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 하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굳세게 살아왔대. 왜? 문학적 성취를 이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년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뇌를 했어. 근데 2년에서 노신을 떠올리면서 나는 문학적 성취를 이룰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 내적 갈등은 1년에서 일어나는 거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2년에서는 결국은 이제 문학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문학적 성취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낸 거지. 결국은 C가 이긴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 44는 2번인데 담론이 내가 쌓이는 건 뭐야? 가난하다를 보여주는 거지. 문학적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 다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자, 새에 대한 반성문인데, 자, 춥고 쓸쓸함이 몽당 빗자루 같은 날. 그러니까 이게 춥고 쓸쓸하다야. 이거는. 자, 운암댐 소록길에 서서 날개 소리 가득히 내린 청둥오리 떼를 본다. 상황이지. 이 사람은 지금 쓸쓸해, 춥고, 그리고 청둥오리 떼를 봤어. 혼자 보기는 아승찬이 미안하여 그리운이 그리며 본다. 자,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에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그것도 살얼음 깔려든 수면 위에. 그러면은 이 세상은 버리고 싶은 세상이고, 그리고 수면도 결국은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고 수면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춥고 그 다음에 수면 위에는 침 뱉고 오줌 내갈기였으니까 내가 좀 어떤 시련을 겪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근데 먼 수눈의 눈나라에서는 베었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별 새들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곳, 내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새들을 본 거야. 자, 물속에 살면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면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이, 요거는 좀 역설법이지, 물속에 있는데 물에 젖지 않고 얼음과 더불어 사는데 얼지 않는 거니까 뭔가 여기서 말하는 물속하고 얼음이라는 게 현실이거든. 어떤 현실에 뭐 굳이 따지면 순응하며 살지 않는 이런 정도 의미가 돼. 저 어린 날개들이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를 생각하며 비상을 위해 뼛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비상을 위해, 그러니까 철새가 언젠가 날아가야 되잖아. 날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겪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날기 위한 거는 목표인 거고, 그 다음에 목표를 위해서 뭐를 지금 견뎌내는 거냐? 고행과 가난을 견뎌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내면서 뭔가 자기가 이룰 목표를 추구하는 게 이제 새들의 모습이야. 물가에 진청에도 푹푹 빠지는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새하고 대비가 된 거지. 새는 물속에 살면 물에 젖지 않고 얼음과 더불어 사는데 얼지 않는데, 나는 어떠냐? 물속에 빠져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지는 사람이야. 시련을 겪으면서.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이여 내 가슴에 못 박혀 살고 있는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라고 해서 이거는 반성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무겁지? 얼마나 내 관절통, 그러니까 나의 아픔은 얼마나 호사스러운 일인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나의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인가. 라고 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반성이야. 한물에 했을 때는 또 초승달에 결승 문자 몇 개 그리며 가뭇 없는 저 먼 길 떠난다. 이 밤새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저 우남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더 가난해져야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더 가난해져야겠다라고 했잖아. 이거 어떤 거냐? 자, 이 같은 경우는 새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 현실에 순응하자고 날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나는 그러지 못한 존재야.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새들처럼 나는 더 춥고 더 가난해져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겠다. 저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를 통해서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거를 이제 의지로 돌려버리는 그런 시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는 2018학년도 하고 갈 거야. 이거 받아? 박빈이 이거 받았나? 세 번째 거? 안 받았어?
자, 우리 다음 거 볼게요. 신난다. 폐기실 가까워집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보냐면 먼저 할 거는 74쪽을 먼저 할 거야. 이거 우리 그 독서해야 될 거 지문에도 들어있거든. 자, 28에서 33번. 이런 거 볼 때 복잡하게 생겼잖아. 33번부터 무조건 먼저 풀기 시작해야 돼. 자, 1문단은 자, 우리는 초상화보다는 초상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느낀다. 회화에 비해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진이 사실적인 이유는 정확히 재현이에요. 하지만 나오지? A 하지만 B하면 B가 중요해. 자,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해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사진 미학 이론에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대상이 변형된 거야.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이고, 자, 얘가 과연 사실적일까? 이거는 논쟁이 있대. 자, 근데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기의 주요 장치,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이 문단은 초점 조절 장치야. 이거 뭐 읽어야겠지만, 그러니까 1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가 있으면 밑에 문단에서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2문단은 초점 조절 장치고, 4문단의 세 번째 줄에 조리개,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쪽 페이지에 그 왼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셔터 나오지? 걔네들이 이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읽었으니까 찾아놓은 건데 읽으면서 얘네들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이런 걸 찾아야 돼.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이 사실적일까? 이걸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초점 조절 장치를 찾아야 되고, 조리개를 찾아야 되고, 셔터를 찾아야 돼. 근데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다음 문단에 바로 마지막 문장을 받아서 나와. 이 문단은 이제 초점 조절 장치가 나와. 자, 얘가 나오고, 자, 얘는 자,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사체의 상을 필름면에 맺게 한다. 이 초점 조절 장치의 역할이지. 자, 렌즈하고 필름의 거리를 조절하고, 그래서 상을 맺게 하고, 이런 역할. 이 장치에는 렌즈와 관련한 광화 원리가 적용된다. 광화 원리가 있는데,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인데, 렌즈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광축의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모인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렌즈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대로 나가는데, 여기 지금 굴곡이 돼 있잖아. 얘는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이고, 얘네들은 좀 덜 꺾이고 이렇게 돼. 이 점이 안 맞는데 요게 이제 모이는 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 얘기고, 그래서 가운데 쪽은 직선으로 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위아래 지점은 굴절돼서 나가. 자, 그 다음에 렌즈 중심부터 빛이 보이는 점까지를 초점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온 게 뭐냐? 초점거리가 나오지. 초점거리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초점거리는 뭐냐? 그 렌즈 중심에서 자, 빛이 보이는 지점. 저기는 F. 자, 렌즈의 초점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므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거리를 갖는다. 이 초점거리의 특징은 뭐냐? 고유한 값을 갖는다. 이 초점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렌즈가 만들어져. 그러면 안 바뀌어. 항상 똑같은 거야.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는 물체 거리가 달라지면, 거기서 한번 끊어봐. 자, 이제 물체 거리가 나오는데, 자, 물체 거리가 5인데, 자, 물체 거리는 자, 렌즈의 중심에서 피사체야. 렌즈 중심에서 피사체. 자, 이 거리가 달라지면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즈 중심과 상에 맺히는 지점사이의 거리는 상거리. 이제 상거리가 있지? 상거리가 I가 있는데, 자, 요거. 자, 얘는 뭐냐? 렌즈의 중심과 상에 맺히는 지점이야. 렌즈 중심에서 상에 맺히는 지점까지. 자,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초점 조절 장치에 나오는 광학 원리야. 얘는 광학 원리.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죠. 초점 조절 장치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초점 거리, 그 다음에 물체 거리, 그 다음에 상거리, 이 세 가지가 나왔어. 자, 3분단은 물체 거리와 상거리가 렌즈 초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자, 거기 5분의 1 더하기 i분의 f분의 1이 있는데, 자, 걔를 렌즈 공식이라고 해. 자, 3분단은 렌즈 공식이지. 자,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네들을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5분의 1, 그 다음에 i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된대. 자,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i를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f가 20인 렌즈가 있다고 하죠. 렌즈는 20이야. 뭐 렌즈 중심에서 빈 보이는 지점까지인데, 자, 그게 이제 20인 거야. 어디냐 하면은 거기에 그 20이라고 써 있는 지점이지. 찾았어? 거기야. 응. 자, 그래서 거기 20이 렌즈가 있다고 하자. 피사체인 연필의 5가 40인 경우에는, 자, 이제 연필을 찾아볼 건데 연필이 40이야. 자, 그러면은 그 5가 40이잖아. 자, 40분의 1. 그 다음에 요 i분의 1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요게 f가 20이라고 했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넘기면 i분의 1은 40분의 2 나오지? 40분의 1 나오지? 아니, i분의 1은 40분의 1 나오지? 자, 그러면 i는 4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서 한번 끊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i는 40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5가 만이야. 한참 걸지? 나무가 만이거든? 그림에서. 자, 걔는 어떻게 될까? 5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물체가 무한대에 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그러면 밑에 분모가 엄청 크잖아. 분모가 엄청 크면 어디 가까워? 0에 가깝지? 거의 있으나 만한 값인 거야. 있으나 만한 거. 자, 그래서 따라서 5분의 1이 매우자가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i는 f가 거의 같다. 그래서 그 5가 만이면 i는 f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만약 5가 i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i가, 자, 거기 보면 이제 5가 f보다 작아. 자, 5가 f보다 작으면은, 자, 물체 거리가 앞으로 더 당겨오는 거지. 그러니까 f가 20이니까 20보다 작아. 19나 뭐 여기부터야. 자, 그러면 거기 5가 f보다 작으면 해줄 쳐야 돼. 자, 피사체에 빛이 퍼져 보이지 않아 렌즈 뒤에는 여기 상이 맺히지 않는다 줄 쳐야 돼. 그래서 이런 거야.5가 너무 커. 그러면 i하고 f가 똑같아. 20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5가 f보다 작아. 너무 앞쪽에 있어. 그러면은 상이 안 맺혀. 이렇게 돼. 자,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자, 상의 크기를 피사체 크기를 나눈 값은 i를 5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상의 크기는, 자, i를 5로 나눈 것과 같대. 5분의 i, 아이고 거꾸로 썼네. 5분의 i, i를 5분으로 나눈 것. 그러므로 이 값과 피사체 크기를 알면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연필이야. 그러면은 5가 40이잖아. i도 40이고 상의 크기 1인 거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분단. 여기는 사실 이 초점 조절 장치보다 조리개하고 셔터 핵심이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관계식이 나오거든. 요 관계식 정리를 잘 해야 돼. 빠진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자,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노출은 필름에 있어야 되는 빛의 양이다. 일단 노출의 정의가 나왔지. 빛의 양. 자,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하얗게 먼저 나오고, 빛이 많이 들어오면 사진 하얘져. 요즘 사진도 그런가? 왜 이 햇빛 이렇게 이쪽에 햇빛 이렇게 찍으면 사진 하얗게 나오잖아. 이렇게 찍으면 그런 건데. 자, 조리개 값,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된다.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조리개하고 셔터의 역할은 뭐냐면, 자, 근데 조리개하고, 자, 셔터는 노출 조절이야. 노출 조절. 노출은 빛의 양이지. 자, 먼저 뭐가 나오냐면 조리개가 나와. 조리개.
자,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리개 조절 장치에 기록된 1.4, 2.8 뭐 얘네 수치들은 렌즈의 초점거리를 조리개 지름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값이래.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이를 조리개 값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조리개 값이야. 자,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 지름은 약 1.4배 커져. 조리개 면적이 약 2배 넓어진다. 따라서 비창도 2배 증가한다. 거기 줄쳐야 되는데 걔를 그냥 그렇게 읽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꾸지. 자, 조리개 값이 줄어들어. 그러면 조리개 지름이 커져. 이게 커지고, 그럼 조리개 면적이 넓어지고, 지름이 커지니까 조리개 면적이 넓어지겠지? 얘가 커지고, 그 다음에 비치함도 2배 증가하고, 비체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자, 이 관계 시간을 적어놔. 나중에 뒤집힐 수 있거든, 얘네들은. 자, 한편 앞에서 끊어. 자, 이제 셔터가 나오는데. 자,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비치함을 조절한다. 셔터 속도는 1, 2, 4 등 표시된다. 이는 셔터가 열리는 시간이 1분의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그러니까 얘는 어때? 숫자가 커질수록 열리는 시간이 짧은 거지. 자,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거기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지. 거기는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잖아. 그러면 1, 2, 4가 이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가 커지는 거지. 여기 숨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셔터 속도가 빨라져. 셔터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노출 시간이 역시 2배 짧아지고, 노출 시간이 줄어들어. 비치항이 2배 감소한다. 비치항이 줄어. 자, 거기 줄치면 돼. 그래서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노출 시간이 역시 2배 짧아지므로 비치항이 2배 감소한다. 거기 줄치는데, 자, 그냥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이거 관계식으로 그런 관계식이 나올 것 같다고 관계식을 정리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려. 이제 이걸 밑줄을 쭉 쳐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이쪽으로 다시 가잖아? 그럼 이제 그래도 시간이 가지. 시간 가는 이유는 간단해. 다시 가가지고 처음부터 읽어서 그래. 자, 따라서 사진기는 조리개 셔터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비치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비치향 조절하는 거. 근데 오문단은 자, 조리개 셔터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도랑 여기는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도. 여기서는 노출이 중요한 말이었거든. 이번에는 심도를 결정해.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가 이쪽은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은 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야. 자, 심도는 상위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범위다. 심도는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범위. 내가 니네를 사진을 찍었어. 다 뚜렷하게 나와.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근데 그 중에서 수진이만 진하게 진하고 니네 흐릿하게 만들고 싶어.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얘를 다 흐리게 만들고 얘만 진하게 만들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다 뚜렷하게 나오냐? 얘만 뚜렷하게 나오냐? 이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잖아? 그럼 심도가 깊어져. 다음 여기는 자,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자, 초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 이건 뭐냐? 심도가 깊다가 되지. 근데 이제 이 안에 빠지게 뭐냐? 조리개 지름 여기부터 하잖아. 그럼 여기는 조리개 값을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 값을 크게 만들어야지. 자,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걸 채워서 넣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자, 반대로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범위 좁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결정하는 데서 심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조리개 지름 값이 커서 조리개 지름을 조그맣게 만들잖아. 그 숫자를 크게 띄우면 얘가 심도가 깊어져. 숫자가 커지면. 자, 그 다음에 셔터 속도는 피사체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는 움직임.
움직임 어떻게 결정할지인데 빠른 셔터 속도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셔터 속도가 빨라. 셔터 속도가 빠르면 정지 동작이 된다. 자, 이거는 위랑 똑같지. 숫자가 커지면 돼. 이거는 이제 순발선의 숫자가 커지면 셔터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은 정지 동작. 노출 시간이 짧아 피사체의 잔상이 필름에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면 움직임을 암시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움직이는 피사체는 흘러가듯이 표현된다. 그래서 셔터 속도가 느리면 신형 사진 나오는 거지. 막 이렇게 팔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나오고 막. 옛날에 LG 핸드폰이 알아? LG 스마트폰의 치명적 단점? 갤럭시도 하나 둘 셋 딱 찍으면 딱 나와. 애플은 더 빨라. 아이폰은 하나 둘 셋 딱 찍혀. 그 LG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혀. 그래서 짠 하고 내리잖아? 그럼 내려가는 게 찍혀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 안 만들지. 반성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LG 무슨 핸드폰 똑바로 안 만들어? 그랬더니 걔가 그랬어. 내 건 더해. 그래서 걔 거 LG 거였거든. 이제 그럼 걔 거는 왜 그러냐? 셔터 속도가 느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하고 짠 하고 내릴 때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냥 하나 둘 셋 넷에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 근데 그건 셔터 속도가 느린 거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포착 딱 하는 거는 이제 셔터 속도가 빠른 거고 그래. 자, 5문단은 다 읽을 건 아니고. 자, 이제 6문단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라도 세 가지가 나오거든. 자, 기억의 바쟁 나오지. 바쟁은 뭐라 그러냐? 끝에 보면 사실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월든 나오거든. 자, 니은의 월든은 뭐라 그러냐? 얘 좀 복잡하게 썼는데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진의 사실성이니까 육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생긴 애만 사실성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변형된 애들은 육안으로 본 거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사실성이 없는 거지. 자, 변형된 사진은 이제 사실성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또 다른 견해가 나오는데 또 다른 견해는 뭐라 그랬냐? 자, 밑에서 하나 둘 아니야 그 또 다른 견해에서 네 줄 내려가봐.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월드를 제외하고는 변형된 사진도 사실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 질문이 앞으로 전개 내용이 두 가지였거든. 요거를 충분히 설명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거에 답을 단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야. 여기. 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 요거 이제 문제를 어딜 많이 쓰냐 31번도 깜짝 놀라가지고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근데 31번은 사실은 문제 안에 오류가 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라 문제 안에 모순이 있어. 선택지 안에. 자, 우리 거기는 일단은 30번, 29번, 20번에 3번이고 29번은 자, 2번이 초점거리 변경한다 써있지? 초점거리 뭐라 그랬어? 고유한 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답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틀린 말이야. 자, 윗글에 30번에 윗글의 그림을 이해하는 내용에 연필의 아이가 공의 아이보다 크다인데 연필의 아이는 40이고 자, 공의 아이를 보면은 공은 5까지가 30이거든. 30분의 1이고 자, 이거 i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초점거리는 어차피 20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i가 얼마가 나오냐 60분의 1이 나와. i분의 1이 이거는 60이네. 60 이거 산수니까. 그래서 연필의 i가 공의 i보다 큰 게 아니라 공의 i가 크지. 자, 이제 31번 31번은 조리개 값은 2.8, 셔터 속도는 1000으로 각각 설정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을 모두 가나를 조절해 보았다. 렌즈나 필름감도 삼각대는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1번은 피사체만 선명하게 촬영을 했지만 여기 주변 사물까지 선명히 조쳐야 돼. 이게 뭐야? 심도가 깊다지. 초점 범위가 넓은 심도가 깊은 거잖아. 쭉 읽어봐.
나는 고정하고 가를 2.8보다 큰 수로 조절해 심도를 깊게 하는 쳐봐. 이미 심도가 깊지. 근데 심도를 더 깊게 한대. 그럼 더 크게 초점거리를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조리개 값을 줄여야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를 작은 수로 해야 되고. 자, 이번 맑은 날 촬영은 여기 피사체가 허옇게 좀 쳐야 돼. 그럼 이게 노출이 어떤 거야? 비창이 많아진 거지. 두 번째 줄 봐. 비창을 2배로 돌리면 새하얘지겠지.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금 선택장에 못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읽으면서 이제 고민은 물론 하지. 그 주변상을 선명하게 했으니까 조리개 조절 장치에서 숫자를 작게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걔를 제껴더라도 그냥 쭉 읽어보면은 심도로 깊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틀린 말이고. 그 다음 2번은 하얗게 번져보고 있는 비창이 2배니까 더 하얘지지. 이거는 선택장의 모순이야. 3번은 해질 무렵 촬영 피사체가 어둡게. 그러면 이거는 빛이 적은 거지.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또 뭐라고 나와? 빛의 양을 줄여 나오지? 그럼 새카맣게 나오지? 1, 2, 3은 선택장에 모순이 들어있는 거야. 자, 4번은 피사체가 매우 빨리 움직여 잔상이 생겼어. 잔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셔터 속도를 올리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는 2.8보다 작은 수로 한대. 가를 2.8보다 작은 수로 하면은 일단 어떻게 돼? 심도가 얕아지지. 그 다음에 빛의 양도, 자, 빛양은 많아지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가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자, 가 때문에 생기는 게 빛의 양은 많아지고 심도는 약해지지. 걔만 지키지. 자, 근데 나를 봐. 1000보다 더 큰 수로 조절한대. 그러면 큰 수는 셔터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정지 동작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나를 큰 수로 바꾸면은, 자, 숫자가 커지면 어때? 빛의 양이 줄어들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돼? 정지 동작이 되지. 여기 어떻게 되냐? 빛의 양은 똑같아지는 거고 어두워지는 걸 막는 거고 그냥 정지 동작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걔만 딱 지키지.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5번은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 범위가 넓어 보였어. 그럼 심도가 깊은 거지. 심도가 깊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심도가 깊을 땐 조립값을 조정해야 되지. 가를 고정하면 안 되지. 가를 고정하면 안 되고 가를 조정해야지. 그래서 틀렸어. 자, 이게 1, 2, 3, 5는 그냥 문제는 모순이야. 얘가. 근데 물론 이거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문제를 자꾸 문제 풀다 보면 통밥이 생겨. 자, 32는 뭐 4번이 답이고. 어? 사실성 X 있잖아요. 월든이 사진이 사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상을 변형한 사진이. 왜요? 이거고. 자, 거기 6문단의 월든 밑에 봐봐.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하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실성이거든. 네. 근데 대상을 변형한 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의도적으로 변형한 거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핸드폰이 있지. 핸드폰이 눈으로 봤을 때는 핸드폰이잖아. 근데 이 대상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별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랬어. 의도적으로 변형해서. 핸드폰의 별명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사실성이 있는 거고 대상을 변형한 거는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 대상은 그러니까 걔는 사실성이 없다라고 본 거야. 자, 혹시 뒤에서 잘 모르겠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저거를 해가지고 그 자의 독서 실전을 해가지고 문제들이 눈에 보여 몇 개가.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내가 독서를 많이 맞아서 내 점수 아니는 가능성도 많아. 진짜로 눈에 익은 거고 안 익은 거가 차이가 엄청 크거든. 자, 우리 그러면 저기 75페이지에 가를 하나 할게요. 여담전가는 수능에 3번 나왔고
수능에 3번 나오다가 몇 개 있는데 면남자가 3번 나오고 그다음에 사시남정이 3번 나오고 관천식이 3번 나왔거든. 수능 본지 지금 30년 됐나? 30년 내가 안 됐나? 94년부터 봤습니다. 30년 됐나 보다. 자, 이 면왕정가는 그 면왕정의 노래 뭐 이런 뜻이야? 자, 인간을 떠나와도 인간은 속세를 말해. 자,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보통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면은 한가하다라고 그러거든. 자연에 살아서 근데 결을 없대. 이것도 보려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으려고 저것도 들어야 하고 바람도 혀려고 바람도 쐬야 하고 달도 맞고 달도 맞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얘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달도 맞아야 돼. 그래서 밤은 얹고 밤도 주셔야 되고 고기는 얹어야 되고 고기도 주셔야 돼. 자, 10이라는 니단이면 10이라는 거는 살인문이야. 그 초가집에 있는 문. 문은 누가 닫을 것이며 뒷꽃을 난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느냐. 그래서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부족한데 나조회 나조회는 저녁이야. 저녁이 낫겠느냐. 아침도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좀 낫겠니? 똑같이 바빠. 이런 얘기야.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시간이 남겠니?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부터 지금 계속 쭉 내려오는 데까지는 그 내 몸에 결을 없는 이유를 얘기한 거야. 열거를 한 거지.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하면서 자, 이 메이 앉아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메이 저 산에 걸어보니 번로한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하나도 없구나 했어. 여기 번잡한 마음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내가 자연 속에서 잘 즐기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내 몸에 겨를이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도 바쁘고 저녁도 바쁘고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할 거야. 이 산에도 걸어봐야 되고 저 산에도 걸어봐야 되고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하나도 없네? 라는 거는 내가 자연을 잘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쉴사이였거든.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을 전하겠느냐? 다만 하나의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라고 해서 내가 쉴 틈이 없어. 자연을 즐기느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길을 가르쳐 줄 시간도 없어. 그만큼 자연을 즐기느라고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고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라고 해서 다만 한 청려장 명아주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노메라 해서 지팡이가 무디어 간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을 즐기느라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술이 익었거니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느냐? 불내면 불며 타며 이 악기를 불고 타는 건 이제 검은 탄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혀이면 턴다인데 이거는 활로 하는 악기야. 그 다음에 이하면 흔들며 그래서 불며 타며 혀이며 이하면 악기를 연주하며 이런 뜻이야. 자, 온가지 소리로 취한 흠치를 배하거니 재촉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좀 술이 익었는데 친구가 없겠니?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취향을 재촉해. 이거는 풍류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을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풍류를 즐기고 있고 이래. 자, 근심이라 했으며 실함이라 붙어시라. 근심이 있겠으며 실음이 붙어 있겠니? 여기 줄 쳐야 돼. 만족감이야. 만족감. 자, 을프라 파라마라. 읊었다가 파라마라. 휘파람을 불었다가 노회로 걱정 없이 노니 천지도 넓고 천지도 넓고 1월도 한가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넓고 1월은 세월이거든. 세월이 한가하다. 다시 여유로움을 찾은 여유로움이야. 이게 좀 모순되지. 자연을 즐기느라고 내가 겨를이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측면에 내가 한가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연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진 존재야. 자연 속에서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희왕을 모을러니 희왕은 태평성대인데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미적이야. 지금이 기로구야. 그것이로구나. 내가 지금 태평성대 살고 있는 것 같아. 신선이 어떤지 몰랐는데 이 몸이야. 내가 그것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태평성대의 신선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 나는 만족한 삶을 산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이 이태백인데 이건 세트로 배워. 이태백이 악양루에서 글 짓고 놀았대.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악양루상의 이태백은 이태백이라는 뜻이야.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에 넓고 큰 마음이야. 이에서 여기부터 더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태백보다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졌어. 이런 뜻이야. 만족감 이것도. 자, 끝나야 될 것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풍류도 느끼고 이러고 있는 거지.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몸이 이런 몸도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역분은이 시작하는데 역분은이 뭐냐? 또한 임금의 은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자연친의 삶을 사는 것은 임금의 은혜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그 강호가도라고 해요. 강호가도 이런 거를 자연 속에서 유교적 도를 노래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시가 있는데 79페이지에 자 그거를 하나 할게요. 이건 여기 문제 다풀 건데 40장에서 45번은 자 일단은 그 여기 보기는 없고 다가 보이거든. 자, 다를 먼저 읽을 거야. 자,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은유가 중요한 말. 마음은 호수란 등식관계,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1대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에 그대의 노우 저우도 실제가 아닌 은유적 의미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기 때문에 그대가 노우 저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와 사랑하자는 뜻이겠지. 나에게 다가와라. 이런 뜻이야. 자,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을 발생하는 의미의 생성과 창조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은유에 대한 거야. 은유는 뭐냐?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한다. 요거랑 자,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성과 창조가 있다 하는 거. 자, 요거가 일단 중요한 말이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진실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해일이 오는데 신랑이 돌아온대. 해일이라는 건 이제 바다가 넘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신랑이 돌아오는 길이거든. 그래서 해일은 실제인데 풀밭길은 상상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자,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해일이 치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상적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제시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난 신비스러운 공간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해일이 치는 날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온 날이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재생의 공간이 되는 거야. 신비로운 공간.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는 자 여기 일단은 자 순환성과 영원성에 쫓아야 돼. 자 그다음에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의 이질적 속성. 살구꽃과 바느질. 살구꽃과 바느질하고 큰 상관이 없잖아. 그 두 개 합친 거거든. 자 의미를 확장했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살림살이에 사연이 있다는 얘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야. 자, 그런 사람들의 간구가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는 신의 위로가, 그러니까 간구와 위로가 합쳐지는 거야. 살구꽃은. 살구꽃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살구꽃의 의미는 뭐냐? 간구와 위로야. 아래에서는 위로 간구를 하고, 위에서는 밑으로 위로를 하고. 자,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자, 꽃이 핀 자리는 어디냐? 상처를 감싸고 깨면 봉합의 흔적이래. 그러니까 꽃이 핀 자리는 상처를 감싼 것. 이렇게 돼. 결국 신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여기 이제 치유와 화합의 세계. 그래서 살구꽃이 어떤 거냐? 살구꽃의 의미 자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간구와 하늘에 있는 신의 땅을 향한 사람들의 위로거든. 자, 걔는 어떤 거냐? 치유와 화합이다 라는 거 보여줘.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승리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을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있으나 마나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A가 중요해. A가 중요해서 가를 읽을 때 해일이 오면 할아버지가 신랑이 도는 풀밭길이 있어. 자, 그래서 해일이 치는 날 마당은 어떤 거냐? 죽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난 신비스러운 공간이 된다라는 거. 그걸 바탕으로 가를 읽어야 돼. 자, 가를 보면
외할문내 마당에 올라온 행일은요. 60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한 60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할머니의 나이는 그리고 1000살이 뒤에 죽기로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온 풀밭길이 있어요거든. 일단 해일에는 뭐가 있냐? 신랑이 돌아온 풀밭길이 있대. 그러니까 해일이 치는 날은 신랑이 돌아오는 날이야. 근데 그 신랑 어때? 60살인데 21살 얼굴을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나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60이야. 근데 죽었을 때 내가 21살이라는 얘기야. 지금은 이렇게 모르지. 지금도 아마 초등학교 때 애들을 보면은 제가 누군가 할 거야.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애들 얼굴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못 본 애들인데 저번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애들이 내가 거울을 다시 봤어. 여사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지 했더니 애들이 너무 심하게 늙었어. 그래서 정말 여사님들이야. 이거는 뭐 아줌마의 수준을 넘었더라고. 여사님들이야. 스카프 두른 여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프랑스 사신대 지금. 이렇게 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애들이 어머 고등학교는 똑같네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것들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어. 한 번은 친구가 나한테 아는 척을 했어. 너 누구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보고 누구시죠? 근데 너 누구 아니야 그래. 맞는데 누구시죠? 난 몰라서 누구신지 그랬다. 한 대 맞았어. 고등학교 때 내 뒤에 앉았던 여자애들하고. 근데 이제 보통 그래.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옛날 그 당시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그냥 그 당시 얼굴이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야. 내가 헤어졌을 때 그 당시의 나이만 생각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할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신 거고 해일 때문에. 할머니는 해일 칠 때마다 할아버지를 보는 거지. 언제적 할아버지를 봐? 기억 속에 마지막 기억 속에 할아버지를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일은 신랑이 돌아온 풀밭길에서 해일 치는 날 신랑이 돌아오는 날이야. 자, 생술맞이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할머니는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한 천길 깊이 묻었던 들 판에서 새색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가 단장을 하는 거지.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행위야. 자, 할머니는 다시 또파 무더기는 청사초롱에 불 밝혀서 노래하는 나무 잎잎에 주절주절에 매어 달고는 할머니 2년 3년은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행위야. 그 연지를 바르고 그다음에 청사초롱을 달고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려는 어떤 그 행위. 자,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 해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아 19살 첫사람적 얼굴을 하시고 라고 해서 할머니도 19살 때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거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살아있다가 돌아가셨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해일만 치면 다시 돌아오지. 그래서 어떤 죽음의 이미지, 그 다음에 재생의 이미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해일 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순환성과 영원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요걸 가지고 그 43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계절의 변화는 안 나오지. 틀렸어. 네, 이번에 수미상관은 제일 미용실 아래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 틀렸어. 영탄적 표현인데, 영탄적 표현은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영탄적 표현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영탄법이 나와요. 영탄법. 여기 이제 감탄문이 나오든가, 이제 감탄사가 나오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리법이 나오면은 영탄법이야. 서리법.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 세 번째는 도둑법이 나올 때도 영탄법이라고 하거든. 이거 이제 부르는 거지, 부를 때. 보통은 요 둘에서 거의 해결돼. 요 둘에서. 영탄적 표현은. 자,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거든. 일단은 감탄사 없지. 의문문도 없어. 거기 보면. 그리고 그러면 감탄문이 있냐? 뭐뭐 하는구나 이런 거 없어. 그거 없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영탄법의 영탄적 표현의 이 두 개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로 많이 물어 생각보다 서리법 쪽으로. 영탄적 표현은 뭐 대화죄와 독백죄를 교차하는데 대화죄가 나오면 누군데 말을 건네야 되거든. 그럼 독백죄는 내 혼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죄와 독백죄를 교차해 시적선을 구체하고 있다. 그래서 대화죄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좀 말을 건네는 것도지. 이건 말을 건네는 것도. 그래서 독백죄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색감을 드러내는 시연데 뭐 청사초롱 뭐 이런 거 나오지? 생솔가지 울타리, 연지 이런 애들 나오니까 이거 43번 5번이 답이야. 자, 44를 볼 건데 44에서는 1, 2번을 일단 44는 일단 가에 해당하는 걸 쭉 읽어볼 거야. 자, 해일은 풀밭길과 상호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오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있군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거 A에 보면 나와. A의 네 번째 줄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나와. 맞는 말이야. 자, 그다음 2번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진되는 것으로 봐. 해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해일 치면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와. 해일은 영원성을 제어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 거지. 21세 얼굴로. 그래서 맞고 3번은 알 수 없고 4번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 행위를 끊어. 자, 살구꽃은 늦은 밤이라도 불을 켜는 운행기를 이끌어내요. 여기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에 회한해 줄 쳐야 되거든. 일단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행위잖아. 기다리니까 맞아야지. 일단 여긴 맞아. 뒤에 거를 몰라. 살구꽃이 안 나왔으니까. 자, 5번은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 사이 이거는 그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지. 거기서 끊어야 돼. 여기 세계 만남에 관여 주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나는 거 맞지.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오니까. 자, 뭐 그 정도고.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은 맞는 말이니까 지워야 돼. 3번은 알 수 없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4, 5번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이건 나에서 답이 나오는 애야. 자, 나를 읽고 이제 43, 45를 다 풀 건데. 자, 나는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독담배 천원 떠 있다. 이거는 이제 직유법. 흰빛의 분홍 얼굴 혹은 제 얼굴을 넘쳐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손닿지 않는 데가 결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훤하다 그랬거든. 요거는 뭘 보여준 거냐면 살구꽃이 피해 있는 상황을 보여준 거야. 살구꽃이 하얗게 펴가지고 이게 환해 보이는 거야. 자, 지난 겨울엔 빈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트어진 채 쏟아졌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햇빛이 다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야. 나뭇가지 사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뭇가지가 앙상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맸는가 라고 해서 겨울에는 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봄이지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맸대. 거기 좀 줘야 돼.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맸는가. 현재 상황이야. 자, 1년에서 살구꽃이 피어있는 상황을 보여주지. 2년에서 지난 겨울은 없었는데 지금은 꽃들이 저 꿰매져 있다. 표현해서 살구꽃이 폈다는 뜻이야.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그래서 1년은 살구꽃이 피었다. 2년은 그 살구꽃이 뭐라고 한 거야?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맸다. 그러니까 살구꽃을 바느질한 걸로 표현을 한 거지. 이제 그 다하고 연결해보면. 자,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갖고, 자, 줄 쳐야 돼. 하늘만 여러 번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 누가 그냥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강구야. 자, 또 그 하늘 아래에서는 제일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거 들려서 내려온 이거 신과 신의 얼굴 줄 쳐야 돼. 그러니까 이 꽃은 어떤 거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강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신들이 땅을 향한 어떤 위로. 이게 합쳐졌다는 얘기야. 자, 어스름령 말없이 다니러 오는 온유만 갖고 해서 그 3년에서는 살구꽃의 의미를 보여준 거야.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강구와 하늘에 있는 신들의 위로. 이거다라는 거. 자, 살구가 이룰 때 시리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그러울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 굶어라도 보자. 그래서 지금 꽃이 피었을 텐데 나중에 살구가 익었을 때 한 번씩 나와보자 라고 한 거 권유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또 멀리서 시어머니가 오시다 살구꽃이 피었다. 흰빛의 분홍 얼굴 혹은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깨며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해서 살구꽃이라는 거는 그 꿰맨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이네. 결국 뭐냐, 그 A하고 연결하면 상처를 봉합해서 치유와 화합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44, 3번은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 쳐다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상승의 심상과 땅에서 위로 강구하는 거.
근데 내려오면서 비롯되는 하강의 증상, 신의 위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할머니의 행위를 그 다음에 탈북고치는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내요. 4번은 내용치거든.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건 어디야? 살구가 익었을 때지. 그러니까 내용일치도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야. 원래 좀 낯선 시들은 내용일치가 많이 나와. 5번은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 사이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인데, 자, 마당과 하늘 사이니까 이거는 그 3번하고 연결해보면 사람들의 감과 신의 위로,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44는 4번인데 내용일치 문제. 자, 45는 1번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여기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줘야 돼. 맞지? 앞에 그대로 나온 말. 자, 이번은 굵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여기 상처를 봉합해 줘야 돼.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면 주제의식에 관여한다. 주제의식이 뭐야? 치유와 화합. 상처를 봉합한 거지. 맞고. 3번 트어진 꿰매는과 꿰맨 감침과 같은 시혈을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 이건 이제 나오는 말이지. 살구꽃하고 바느질하고 이질적인 대상을 엮어가지고 의미를 쓴 거야. 그래서 맞고. 4번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살림살이의 사연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고, 제일 낮다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서 간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신이 그 소리를 듣고 위로를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5번은 흰 돈땀배처럼 떠있는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으로 나타난 땅의 이미지를, 흰 돛담배처럼 떠있는 거는 땅의 이미지라고 해서 살구꽃 이미지지. 자,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하늘과 땅의 조화가 아니지. 간구와 위로니까. 이게 지금 그 치유와 화합의 세계인데, 하늘과 땅이 화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의 조화는 아니고 사람들의 상처의 치유야. 자, 그리고 흰 돛담배처럼 떠있는 거는 땅의 이미지라고 해서 살구꽃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지. 45는 5번이 답이에요. 우리 저기 안타깝지만 설날 여유가 없어서 해당이 안 돼서 우리 이거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3개 풀어야 되거든. 니네 3개 풀고 나머지 2개씩 나갈 거야. 6까지 풀었으니까 7, 8, 9까지 풀어오면 돼요. 2022학년도 3월, 그러니까 3월 끝까지 풀어오면 돼. 이것과 관련 사람들은 내부 가세요. 옆으로 놓고 가면 돼.